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무엇이든 새로 시작한다는 건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합니다. 시작하는 마당에 무엇이든 잘 됐으면 좋겠고 서로가 응원을 해준다면 더더욱 좋겠죠. 설날이 딱 그렇습니다. 설이라는 이름이 새해 첫 달의 첫날이어서 낯설다, 설다라는 데서 유래됐다는 말이 있고요. 새롭게 개시되는 날을 의미하는 선날이 설날로 바뀌었다는 설. 자중하고 근신한다는 의미의 옛말인 섬다에서 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합쳐보면 해가 새롭게 시작되니 낯설어서 자중하면서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추수를 끝낸 이후에 풍요로움을 즐기는 추석에 비해서 설날은 새로운 날에 대한 긴장과 기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무탈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1월 27일 월요일인데 전혀 월요일 같지 않은 월요일 함께 생방송으로 오늘 전해드립니다. 이정옥님, 7922님 등등 비롯해서 오늘도 오성민 님도 생방송으로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고향길 출발하셨을까요? 특히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와서 조금 전에 김선호 님도 글을 올려주셨는데 눈이 많이 와서 길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또 올려주셨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먼 길 가시는데 사고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경제상식 퀴즈 대신에 여러분의 설 연휴 풍경을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 반가운 가족 이야기도 좋고요. 혹시나 저처럼 지금 이제 일터에 나와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도 있다면 또 그 이야기도 올려주십시오. 또 이 시각 교통 상황을 곳곳에서 알려주셔도 감사하겠고요. 또 날씨는 어떠한지 지역 날씨도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실시간 방송 상황, 또 스튜디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같이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은 좀 휴일 때 자주 뵙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눈도 오고 또 연휴인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얼굴은 밝아요. 제가 라디오에서 좀 표현을 해야 되는데. 밝습니다. 집에서 아이와 있는 것보다 출근을 하는 게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솔직한 심정. 네. 어떤 소식 오늘 준비했나요? 네, 설 연휴 교통 상황부터 폭증하고 있는 가축 전염병 독감 현황 전해드리고요.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환주 기자는요. 네, 이번 명절에 등장한 이색 아르바이트 그리고 청년들은 이번 설 연휴 어떻게 보내는지 전해드리고요. 네. 또 국민연금을 월 300만 원 받는 수급자가 최근에 등장했는데요. 이런 반면에 올해 30살이 되는 사람들은 80만 원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8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소식도 있는데 네. 국민연금 관련한 소식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예진 소장이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역시 교통 상황부터 좀 점검해 봐야죠. 특히 눈이 내려가지고. 네, 설 연휴 셋째 날인 오늘 본격적인 귀성길이 시작되는 동시에 또 큰 눈이 예보되면서 교통 혼잡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늘 전국에서 484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걸로 추산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서울 요금소 출발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까지 4시간 50분, 광주까지 3시간 50분, 대전까지 1시간 50분, 강릉까지 2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귀성 방향 정체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절정에 달했다가 자정이 지나서야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이번 연휴에는 30일 자정까지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오늘부터 설 당일인 모레까지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울의 경우 현재까지는 지금 쌓이지는 않고는 있는데 곳곳에서는 지금 와보니까 좀 얼어가지고 미끄러운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가 이제 앞으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큰 만큼 그렇죠. 고향 오고 가시는 길 운전하실 때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거리 이렇게 확보 충분히 하시면서 이렇게 차들 서로 그쵸. 바짝 안 붙는다고 빵빵하지 마시고 예, 진짜로 그게 맞아요. 중요한 거니까 그거 서로 배려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김포, 가평 등 일부 지역과 인천, 강원도,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 경남과 전북 내륙, 전남 구례 등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제주 산지에는 대설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그러게요. 특히 이제 내일 이동하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 내일도 눈이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네. 특별히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현식님은 운전병 출신 아들이 운전하고 있어서 저는 편안하게 성공예감 청취하고 있습니다. 아드님 이렇게 키워놓고 운전까지 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김다연님은 엄마는 괜히 쉬는 날 많아져서 속상해하고 아빠는 쉰다고 눈치 없이 빨리 할머니 집 가자고 해서 부부싸움 시작할 것 같아서 구경 중입니다. 이렇게 네,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십시오. 자, 그런데 전염병,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기승이라고요? 네, 지난해 10월 말 강원도 동해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한 이후에 지난 21일까지 경남, 전남, 전북, 충남 등에서 총 28건이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최근 경기도 양주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해서 돼지 5천 마리를 살처하는 등 설 연휴 동안 가축 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고병원성 AI는 주로 이 감염된 철새의 배설물, 또 농장 내에 오염된 물이나 분변, 또 사람의 의복, 차량 바퀴, 신발 등을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철새 도래지 인근에서 낚시를 하다가 아니면 차량으로 이동을 하다가 그 AI에 감염된 철새의 배설물이나 이런 깃털을 밟은 신발 또는 거기를 지나간 차량 바퀴, 그게 묻은 사람의 옷 이런 걸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파가 되는 시기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야생 멧돼지, 또 축산 관련 차량 등으로 인해서 전파가 되고요. 문제는 이번 설 연휴에 많은 인구가 이동을 하면서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또 통상 이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을 하면 살처분과 이동 제한으로 이 닭고기와 계란 가격이 오르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물가에 당장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는 명절 이후가 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강화 필요성이 생기면서 방역 당국은 24시간 보고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요. 사람, 차량 등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서 가금 돼지 농장과 또 축산 관계 시설 및 축산 차량을 집중 소독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이런 이제 전염병이 또 커지면 나중에 또 물가가 더 또 움직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독감 환자 정말 많이 늘었잖아요. 네. 정말 주변에서도 이번 독감이 너무 독하다. 몇 주 동안 고생을 했다. 이런 얘기들 들을 수가 있었는데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 환자는 이달 첫째 주 99.8명으로 한 달 만에 14배가량이 증가했습니다. 이달 셋째 주 같은 경우에는 57.7명 수준으로 감소를 해서 정점을 지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행하는 모습인데요. 독감뿐 아니라 요즘에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부르는 그 RSV 그리고 메타뉴모, 코로나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까지 확산세입니다. 이 독감 등 호흡기 질환 관련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이 화장장 예약이 계속 밀려서 전국 곳곳에 장례식장과 영안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네. 장례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으로 안양 한림대 성심병원 장례식장은 빈소 6곳이 가득 찬 관계로 입실 대기가 3팀이나 발생했습니다.
발생했다고 합니다. 수원 아주대 병원도 같은 상황인데요. 화장장 예약도 어려워서 이 장례를 마치고도 발인 절차를 밟지 못하는 고인들로 영안실이 이제 가득 차면서 이 장례식장에 만약에 빈소 여유 자리가 생기더라도 당장 새로운 빈소를 마련하지 못하는 영안실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비단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 부산 등에서도 이 화장장 예약이 밀린 탓에 영안실이 가득 차서 빈소 마련을 못하거나 또 빈소를 구하더라도 4일장, 뭐 5일장 이런 식으로 연장해서 치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다른 지역까지 찾아가서 화장을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휴 때 상 치르시는 분들 정말 또 고생 많으실 텐데요. 또 해외 여행도 설 연휴 기간 많이 가시는데요. 네. 또 해외에서도 감기 걸려서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맞아요. 돌아와서 열 있거나 이러면 반드시 병원 가서 검사 그렇죠.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해외에서 병 걸려서 오면 조금 더 걱정이 되기도 네. 하니까요. 4133님은 출근해서 기분 좋게 신나게 즐겁게 마음 편하게 근무 중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진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요. 오성민님은 취준생인데요. 오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완주 기자, 설 연휴에 단기 아르바이트 시장도 뜨겁다고요? 예, 아르바이트 일자리 플랫폼 알바천국이 5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약 66%가 연휴 기간에도 아르바이트를 지속할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특히 유통, 판매업에 종사하는 알바생의 약 80%는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외식, 서비스, 운전 배달 업종도 연휴에 쉬지 않고 일한다는 비율이 높았는데요. 물론 이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이트 응답이기 때문에 네. 좀 높긴 하지만 꽤 높은 청년들이 일한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또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에 따르면 실제로 일주일간 올라온 단기 아르바이트 공고 중에 약 30%가 설 연휴에 일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또 명절의 시작, 또 끝에는 배달 수요도 평소보다 30% 정도 늘어나는데요. 설 연휴 기간 배달 아르바이트를 찾는 수요도 늘어나는 조짐입니다. 또 독특한 아르바이트도 많다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연휴 기간 집을 비운 주인을 대신해서 강아지나 물고기 같은 반려동물의 밥을 대신 주는 아르바이트도 있고요. 또 전부치기 같은 차례상 음식을 도와주는 아르바이트도 있습니다. 네. 또 이 밖에 연휴 기간에 집안 대청소를 도와줄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요. 또 가격 한번 살펴봤더니 물고기 밥은 한 건당 한 10,000원, 그 반려강아지 하루 돌보기는 일당이 한 7만 원에서 8만 원 두고는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의 목적은 생활비, 추가 수입, 목돈 마련 등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가 많았었고요. 네. 또 오히려 설날에 아르바이트하면 휴일 수당이 추가돼서 이때를 노려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또 한 사례를 보면 단순히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치열해서 면접 보고 기회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설 연휴에 고향에 내려가는 대신 혼자 설 명절을 보내는 청년도 많은데요. 연휴가 끝나고 나서 한두 달 사이에 각종 공무원, 자격증 시험이 몰려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경찰공무원 1차 필기, 공인회계사 시험 등이 2월과 3월에 있어서 청년들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휴에 아프면 참 난감해집니다. 문 여는 약국이나 병원 미리 알아두면 좋죠. 예, 우선 갑자기 병원이나 약국에 가야 하는 일이 생겼다면 응급 의료 포털 사이트를 검색한 뒤에 문을 연 병원과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내에서도 명절 진료, 응급진료 탭을 클릭을 하시면은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날 당일에 문 여는 병원이 약 2,600여 곳, 약국은 2,700여 곳인데요. 연휴 기간 병의원, 약국을 이용하면 유의하셔야 되는 점이 본인 부담 진료비가 평일 낮보다 최대 50% 높은 공휴일 진료비를 적용받게 되니까 이 부분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 부담 진료비가 평일보다 더 높다. 어찌됐든 간에 또 연휴에 휴일 때 문 여는 약국 또 병원 또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참 감사하죠. 7029님은 경비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라고 하시네요. 365일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업무 특성상 연휴로 온전히 다 쉬지 못하는 동종업계 근로자들에게 같이 힘내자고 인사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경비업체 일하시는 분들도 온전히 다 쉬실 수가 없겠네요. 3047님은 우리 아들은 경찰인데 설 연휴
설 연휴 근무에다가 또 폭설까지 있어서 내려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명절에 더 바쁜 경찰, 소방관 우리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참고로 그 연휴에 문 여는 병원 급하실 경우에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 129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예진 소장에게 갑니다. 예적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기준 금리를 연 3%로 동결을 했는데요. 좀 잠깐 숨을 고르는 중에도 은행들은 예적금 금리를 낮추는 모습입니다. 26일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12개월 만기 예금 상품 금리는 연 2.69에서 3.31%로 전월 취급 평균 금리에 대비해서 하락했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주요 예적금 상품의 기본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했고요. 인터넷 전문 은행과 지방은행도 수신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는데 K뱅크는 주요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만기별로 0.1에서 0.2%포인트, 또 전북은행과 광주은행도 주요 수신 상품의 기본 금리를 0.05에서 0.35%포인트 낮췄습니다. 이 결과 현재 주요 은행의 예금 금리는 3%대 초반을 유지 중입니다. 한은이 기준 금리를 동결한 상황에도 은행들이 이 예적금 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은행들이 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은행채를 발행하거나 예적금 같은 수신 상품을 판매하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든요. 그런데 은행채 금리가 최근에 낮아지면서 굳이 예적금 금리를 내주며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년 만기 은행채의 평균 금리는 두 달 전과 비교해서 0.4%포인트가량 떨어진 연 2.85%입니다. 예적금 금리만 내려갈 게 아니라 대출 금리도 내려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주 전에 신한은행이 가산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낮춘 이후에 우리은행도 오는 31일 주요 가계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최대 0.29%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가산금리 외에도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0.04%포인트 낮췄고 IBK 기업은행도 금리 인하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 10월 이후 시장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다가 가계대출 관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은행들은 이 임의로 부과할 수 있는 가산금리라는 거를 높여가지고 대출금리 수준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예적금 금리는 내려가는데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금리는 더디게 떨어지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서민들은 금리 인하로 인한 효과를 좀 체감하기가 어려운데 일부 은행들은 예대 금리 차가 확대가 되면서 은행 이자 장사만 돕는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금융당국도 그간의 기조를 좀 접고 은행의 금리 인하를 좀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통상 은행 대출 금리는 아까 말했듯이 은행채 기준으로 정해지는 고정금리 대출도 그렇고요. 변동금리 대출도 예금 금리가 내려가면 이 코픽스라는 게 내려가기 때문에 낮아집니다. 다만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황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한국은행이 환율이나 부동산 가격 등 여러 가지 걱정되는 요인들을 다 반영을 해서 시중의 경기 상황과는 조금 다른 금리 조절을 했더라도 결국에는 이 금리라는 것은 시중의 경기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뉴스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기준금리는 동결되더라도 시중금리는 내려가고 있고 대출금리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이게 사실 금융당국에서도 이제 창구지도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서울도 좀 진정되니까 이제야 비로소 대출금리도 좀 내려가도 되겠구나라는 좀 깜빡이가 켜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완주 기자에게 갑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국민연금 열심히 내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얼마나 받게 될까요? 예,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월급 300만 원을 받는 1995년생 30살 청년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쭉 납부하고 수령하게 되는 게 2060년 그들이 65세일 때인데요.
총 304만 원을 받게 됩니다. 304만 원. 예, 현행 국민연금 제도인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보건복지부가 계산한 결과고요. 그러니까 35년 뒤에 304만 원. 예, 맞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뭐 괜찮은 금액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를 임금 상승률 3.77%를 반영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80만 2천 원에 불과합니다. 이 국민연금연구원이 작년 12월 발표한 1인 기준 노후 최소 생활비가 136만 1천 원인데 이거에 58%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304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건 35년 뒤고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면 80만 원이다. 예, 맞습니다. 또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만약에 늦어져서 75세에 받게 되면 2070년에 받을 연금액은 67만 원으로 줄어들고요. 85세라면 57만 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20세인 2005년생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이들이 27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65세가 되는 2070년에는 현재 가치로 한 8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또 1985년생 딱 제가 해당하는데요. 네. 저도 2050년에 현재 가치 기준으로 한 8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소 생활비 수준은 돼야 하는데 이 정도도 안 되는 겁니다. 또 국민연금 납부액이나 가입 기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지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또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네. 이 보건복지부는 미래 받게 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임금 상승률 3.77%보다 낮은 물가 상승률 2%로 계산을 하면 이 수치가 높아질 수는 있다라는 원론적인 해명만 했습니다. 인구 구조상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흐름 같기도 하고요. 또 야속하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연금도 하나씩은 또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국민연금을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이 나와서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에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예.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인데요. 내는 돈 대비 받는 돈 비율이 가장 높았던 제도 도입 초기부터 가입해서 30년 이상을 국민연금에 장기 납부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수급자는 연금을 정상 나이보다 5년 뒤에 늦춰서 받으면서 한 번에 수령하는 연금액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인데 더 많이 내고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으면서 소득 대체율이 높아지는 건데요. 이 소득 대체율은 일할 때 받던 생애 평균 소득의 몇 %를 노후에 국민연금이 대체해 줄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1988년 국민연금이 출범 당시에는 70%로 아주 높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소득 대체율이 매년 떨어져서요. 2008년에는 60%로 낮아졌고 2025년 현재는 40%대 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수령 후 매달 받게 되는 금액은 증가하는데요. 하지만 총 연금 수령 기간이 줄어들면서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도 있어서 무조건 늦게 받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뭐 개인의 건강 상태라든가 수명 등을 고려해서 받는 편이 좋다라는 조언이 나오고요. 네. 또 국민연금 최초 300만 원 수령자가 나오긴 했지만 이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비교하면은 평균적으로 너무 부족한 실정인데요.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금액은 한 65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그만큼 소득 대체율이 낮다라는 뜻이고요.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다음 달에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모수개혁이란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건데 결국 지금 더 내고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항상 개혁하자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개혁은 안 되고 있고 또 열심히 더 추진은 해야 되겠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그리고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우미숙님이 가족을 위해서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멀리서 가족들이 출발했다는 연락이 들리니까 몸과 마음이 더 바쁘네요. 얼마나 또 기다려지시겠습니까? 그리고 2811님. 눈치 없이 어제부터 시댁 가자는 남편 때문에 대화 단절입니다. 맨날 남편은 평소에는 바쁘면서 왜 명절에는 일을 안 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3159님은 신랑 회사 버스로 전남 광주 가는 길 7시에 출발해서 현재 정안휴게소에서 쉬는데 눈이 많이 오네요. 성공예감 틀어달라고 조용히 부탁드렸는데 틀어주셨어요. 라고. 역시 멋진 회사, 훌륭한 버스 기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내려가시는 길에 또 상식도 많이 키우시고요. 7742님 출근하신다고 하네요. 전혀 막히지 않아서 편하게 출근 중입니다. 성공예감 식구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내주셨는데요. 그렇죠. 연휴에 또 일은 하지만 그래도 길이 안 막혀서 좋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차피 출근하는 길 하루가 더 즐거울 겁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설 연휴 풍경 많이 보내주십시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8018님이 용산역에 계시는데 기차 손님이 또 끊어졌습니다. 택시 운송 수입이 확 줄었습니다. 마음을 비워야겠습니다. 이렇게 김경수님이 보내주셨네요. 아 진짜 연휴에 택시 하시는 분들은 손님 없어서 참 큰일일 텐데요. 화이팅 하십시오. 특히 또 눈도 내리고 설 연휴에 교통사고가 많이 는다고 해요. 도로교통공단 자료 따르면요. 설 연휴 교통사고 비율이 평소보다 1.5배 가까이 늘어난다는데요. 교통수단을 둘러싼 각종 사건, 사고, 대처법도 미리 익혀두면 좋습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법무법인 길도 윤예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린 변호사입니다. 그 사고가 나면 일단 당황해서 네. 뭐부터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나 아마 당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우선 차량 당연히 정지하고 사상자가 있다면 사상자 구호부터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현장 사진 남기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해야 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서 2차 사고를 방지해야 됩니다. 일단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은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운전자에게 이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과되는 구호 의무는 사고에 대한 규칙 사유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고의 원인이 아니더라도 사상자가 있다면 바로 구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상 일단 자동차에서 내려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병원으로 호송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조치 없으면 사고 미조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발생하고 다급한 마음에 구호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현장 사진부터 남기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의 사고에 과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대피하실 때는 나와 다른 운전자의 안전 위해서 비트박스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비트박스로 운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기억하기 좋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박스를 하시려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할 능력이 네. 없습니다. 자,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밖으로 대피하고 스마트폰으로 신고. 그러니까 비트박스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밖으로 대피하고 스마트폰으로 신고 하시는 순서 따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고속도로 길가에 많이들 써 있죠. 네네. 비트박스 안내문 많이 붙어 있는데 또 사고 나면은 뭐였지? 당황해서 생각 블랙박스인가 비트코인인가. 맞습니다. 블랙박스 저도 잘 헷갈리더라고요. 블랙박스로 잘못 외울 때가 있었어요. 비트박스입니다. 언제든지 시행하실 수 있도록 장거리 운전 출발 전에 한 번씩 좀 되뇌이고 생각해 보시고 운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또 당황하면 아는 것도 생각 안 나고 119가 몇 번이더라 또 이럴 수 있어요. 맞습니다. 누구나. 또 나도 모르게 뺑소니로 몰릴 수도 있다고. 네네. 당황해서 자리 피하면은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라면은 뺑소니로 가중처벌됩니다. 그리고 교통 여건상 즉시 정차할 수 없거나 차를 세울 장소를 찾기 위해서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본의 아니게 도주한 것으로 간주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됩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즉시 정차란
자동차 주행 속도에 비례하는 제동거리 이내에서 정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통 상황 살피고 사고 지점 또는 부근의 안전한 곳에 바로 가까운 곳에 정차한 다음에 비상등 켜고 이제 사고 수습하셔야 됩니다. 관련해서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화물 차량 운전자가 우측으로 끼어든 오토바이와 충돌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네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지만 화물차 운전자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 떠났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화물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도주치상 혐의 자체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예. 사고 후 미조치죄는 여전히 성립한다라고 봤습니다. 사고가 났으면 그러니까 차에서 나와서 이 피해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발생시킨 사고가 아니더라도요. 법원에서는 상대 측 과실이 명백하다고 해도 사상이 발생한 이상 함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부상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한 100m 앞에서 멈춘 거랑 네. 한 1km 앞에서 멈춘 거랑 한 네. 10km 앞에서 멈췄다라는 거랑 이건 네. 어떻게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뭐 100m도 조금 먼 거리긴 합니다. 근데 뭐 바로 이제 뭐 안전한 공간이 없어서 100m 내에 멈췄다라고 하면 사실 사고 미조치라고 평가될 수는 없는데 1km나 10km는 사실 굉장히 상당한 그렇죠. 거리입니다. 도주를 하려다가 멈춘 것으로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거리에서 멈추지 마시고 정말 가까운 그 제동거리 내라고 판단되는 거리에서 멈추시고 사상자 구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행 속도에 비례하는 제동거리 네. 이내에서 멈춰야 한다. 네. 또 하나 사고 이후에 서로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그때도 그러면 합의서 종이로 딱 써놔야 되겠죠? 네네. 합의서 양식을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합의서에 뭐 들어가야 되냐 뭐 이런 말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합의서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양식 뭐 다운 받아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뭐 종이에다 수기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합의 당사자가 누구냐,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같은 것들이 일단 특정되어야 되고요. 어떤 사고에 대한 것인지도 특정돼야 됩니다. 일단은 뭐 가해자와 피해자의 차량이 무엇이었는지, 사고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합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합의금의 액수와 지급 방법도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만약에 추가 치료비를 보상하기로 했는데 추가 치료비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것도 네. 나중에 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얼마까지 추가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아, 무한정으로 갈 게 네. 아니라.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불법성 여부를 좀 따질 때 그리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책임 소재를 위해서 당시의 상황을 좀 정확하게 적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반적인 뭐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은 민사상으로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만 하면 되는데 네. 가해자가 음주를 했다든지 뭐 피해자가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형사적인 처벌을 감면하기 위해서 형사합의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네.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과 관계가 없어야 하겠는데 합의금이 이제 지급이 되면은 그 피해자 같은 경우는 보험사로부터 받아야 되는 손해배상금을 일부를 받았다라고 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해자가 보험사에서 이제 받을 보험금 청구 채권이 이제 이걸 보험금 청구 채권과 내가 지금 받은 형사 합의금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꼭 명시해서 적어주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총 손해배상금이 3천만 원이고 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네. 가해자가 먼저 3천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줬다라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이미 가해자로부터 3천만 원 받았으니까 보험사가 줄 것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해배상금이 따로 있고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이 따로 있고 이거는 형사 합의금의 명목이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뭐 보험사의 채권량도 통지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합의서에 적어주시고 이런 채권 양도를 받았다는 부분들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좀 일반 분들 사실 법과 상관없이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꼭 법률 전문가랑 한 번은 상의해 보시고 그러네요. 찾아보시고 적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손해배상금을 받았는데 사실상 형사합의인데 그것 때문에 보험사에서 받아야 할 보험금을 못 받는다면 억울하니까. 그래서 네네. 이게 형사합의금이지
손해배상금은 아니다라고 네네. 합의서에 명확히 써놔야 된다라는 네, 거. 맞습니다. 근데 그 합의금도 얼마 선에서 어떻게 정한다는 게 뭐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사실 합의금이라는 게 피해자와 그 가해자가 합의를 했다는 금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정해놓은 그런 금액은 없습니다. 서로 합의를 해서 정하면 되는데 네. 뭐 일반적으로는 교통사고 후에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 또 치료 기간 동안의 휴업 손해 그리고 향후 치료비 또 장애가 생기거나 뭐 사망을 하셨다라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살아있을 동안 벌 수 있는 수입에 대한 상실 수익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정하는 공식들도 있고 네. 손해배상액에 대한 입증도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지는데 사실 경미한 교통사고들 이렇게 통원 치료 정도 받아야 되는 이런 정도라면은 진단 주수에 따라서 뭐 일주에 50만 원에서 70만 원, 뭐 100만 원 정도로 정할 수도 있고요. 그 정도 책정해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5034님이 주차된 차 진짜 살짝 스쳤는데 뒷목 잡고 나왔어요. 합의금 30만 원 달라고 해서 눈물 머금고 드렸네요라고 하는. 야,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30만 원이면 사실 그 사고에 비해서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사실 이 제한에 뭐 가해자가 무조건 따라야 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향후 보험금의 어떤 증가라든가 아니면 형사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냥 합의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피해자와 그 가해자분들께서 모두 다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금을 요청하시고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요청을 하면 이게 나중에 형사적인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한 요청을 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 30만 원 정도면 그냥 드리고 뭐 카톡 메시지 정도로 남겨놓고 하잖아요. 네. 합의서 그 따로 안 쓰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구두로 하면 되는 건지도 걱정입니다. 5034님이 여쭤보시네요. 예, 구두로 한다는 것도 당연히 합의에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나중에 입증하지 못하는 문제가 번복할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뭐 문자라든가 카카오톡 메시지 아니면 뭐 저 합의서를 썼다면 더 좋겠죠. 그렇게 내가 추후에 편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남겨놔야 되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녹음이라도 해놔서 그쵸. 통화 녹음이라든가 현장에서 있었을 때 상황을 녹음을 해놓으셔가지고 꼭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편하게 입증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기차나 버스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죠? 근데 또 간혹 혼잡한 틈을 타서 무임 승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정신없어서 티켓을 또 못 챙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일단 사실 5년간 지금 KTX 부정승차 적발 건이 4만 건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굉장히 많고 이 적발 건의 뭐 승차권 미소지가 이제 전체 유형의 97%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철도사업법에서는 부정승차 시에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최대 30배의 범위 안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 직원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면 기준 운임의 2배, 열차 출발 후에 승차권 반환하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10배, 부정승차로 재차 적발되면 10배, 승차권 위변조 같이 사안이 중대할 시에는 30배의 부가 운임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싸게 기차표 사려고 뭐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표 할인권을 산다든가 뭐 어린이가 동반 유아 승차권으로 이용한다거나 뭐 60세가 경로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이럴 때는 기존 운임의 10배가 부과됩니다. 어이구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 요즘에는 그 승차 게이트 자체는 그냥 열려 있고 거기서는 검사 안 하고 그냥 바로 통과하고 나중에 열차 안에서 검사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 또 실수하시기도 쉽고요. 네네. 마지막 질문 요거 하나 드려볼게요. 네. 저 되게 궁금했는데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네네. 많잖아요. 반려동물 데리고 대중교통 탈 때도 네. 유의할 게 있죠. 네, 그 열차 같은 경우는 성인 운임 좌석 구매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좌석 하나를 네. 따로 사야 된다. 네네. 이게 KTX와 코레일하고 SRT가 좀 다른데 어. 그 동물의 무게 10kg 이내에 또 케이지에 담아서 이제 승차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비행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를 사전에 신청해야 되고 아하. 또 이제 그 기내에 같이 탑승을 할 때는 또 이 요금이 따로 정해져 있고요. 화물칸에 운송할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미리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사전에 체크하시라. 네네. 그러니까 항공사마다 뭐 열차 규정이. 회사마다 규정이 좀 다릅니다. 이거 또 KTX 다르고 SRT 다르고. 맞습니다. 고속버스도 고속버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서 미리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죠.
검찰이 어제 저녁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는 헌정사 처음입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 기소를 결정하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잘못된 부실 기소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계 단죄가 시작됐다고 환영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한 명이 추가 구속됐습니다. 지난 18일과 19일 사이 서울 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62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소 관련 사실을 일제히 긴급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아이 한 명 낳아서 대학 보내는 데까지 한 4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NH투자증권에서 2017년에 조사한 자료니까 지금은 뭐 더 많이 들 수도 있겠죠. 이 설날 때부터 아이들 세배도 많이 받을 텐데 경제관념도 심어주고 돈도 불리는 그 두 마리 토끼 한번 잡아보실까요? 티끌모아 태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돈워리 투자 백서 시간에 한번 배워보시죠.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근데 돈이 많이 나가죠. 당연히 아이 키울 때는. 근데 이맘때쯤이면 그래도 좀 수입이 생깁니다. 네, 저도 뭐 애를 둘을 키우고 있지만 네. 어릴 때 돈이 차라리 덜 들더라고요. 아주 어릴 때. 어릴 때 그냥 뭐 피아노 학원, 뭐 태권도 학원 이런 것만 보내면 되지만 갑자기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네, 더 들어가고요. 대학 들어가면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명절이라든가 지금처럼 설날, 추석 이럴 때 용돈을 또 받기도 하잖아요. 네. 세뱃돈 받고 그다음에 또 생일, 뭐 기념일, 또 뭐 입학 뭐 이런 것 때문에 각종 또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또 아이들에게 돈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좀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이거 관리 안 하다가 좀 잘 나중에 다 사라지는 경우도 많고 뭐 이런 거 엄마가 다 써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그 공식적으로 자녀나 손주에게 증여 신고를 하시면서 돈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뭐 신고하셔서 주는 거야 뭐 당연한 거지만 그 신고한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렇죠. 신고해서 줬는데 그 돈 가지고 다 까먹었어. 이거 사실 뭐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죠. 일단 그 고민의 출발이 그건 것 같아요. 자녀가 직접 돈을 관리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네. 부모가 맡아두는 게 현명하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원리 원칙적으로 보자면 자녀가 관리하는 것이 훨씬 좋죠. 근데 자녀가 이제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부모님들이 관리하시는데 부모님들이 관리하시는 걸 봤더니 대부분 다 그냥 은행에 적금, 예금에 다 모아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냥 뭐 집에다가 뭐 쌓아놓고 있거나 네. 이게 운용상에서 보면 방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러다가 돈 필요하면 또 부모님이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모아둔다고는 하지만 이게 모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부모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돈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하잖아요. 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또 자녀가 관리하게 되면 또 자녀가 돈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지만 저도 해보니까 네. 얘들이 돈에 대해 관심 없잖아요. 당장 급한 게 또 공부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방치를 해버립니다. 처음에 뭐 주식도 해볼게요. 그랬다가 방치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무작정 돈 관리해라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돈에 대한 경험을 쌓게 해주는 것 또 차근차근 관리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자녀가 만약에 직접 돈을 좀 굴려본다면 네.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자녀가 돈을 굴리는 목적은 돈을 모아서 자산을 형성하겠다. 예. 목돈 마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이게 뭐 큰 돈이 아니잖아요. 뭐 네. 10,000원, 20,000원 들어온 돈이고 50,000원 이렇게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모은다고 해서 자녀가 뭐 갑자기 무슨 뭐 큰 집을 살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직접 돈을 굴리는 목적은 이 자녀에게 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과 습관을 형성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가 이제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네. 이 시대가 자본주의가 다시 해석하면 돈이 주인인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가 돈이 이 사회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실 공부해서 돈 벌어가지고 돈 또 사기당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아하.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자녀가 돈에 대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적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모으는 습관.
네, 적금도 자동이체 시키는 것도 하나 방법이지만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네가 직접 입금을 해서 적금을 해봐라. 그럼 매달 25일 날 내가 10만 원씩 적금을 하겠다. 그러면 25일까지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네. 그 모은 돈을 통장에 입금을 하고 그걸 다시 또 이렇게 적금을 함으로써 매달 돈이 쌓여가는 걸 느끼는 것. 이걸 습관을 형성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 가시게 되면 또 요즘은 이자를 뭐 매일 매월 줍니다. 그러면 사실 일반적인 시중은행의 예적금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이자를 많이 맞기 때문에 네. 돈 불리는 재미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내가 10만 원, 20만 원 적금하더라도 다음 달에 뭐 10원, 50원, 100원이라도 이자가 붙는다면 그것이 돈에 대한 재미를 좀 느끼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적금부터 시작해서 습관 형성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돈을 모으는 습관부터. 또 자녀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성년 자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는 주식이 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일정한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요즘은 다 그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다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주식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한번 시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좀 이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걸 하면서 마치 뭐 돈놀이 하듯이 그냥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 수익률 내고 뭐 10% 20% 벌었다. 이렇게 재테크 관점으로 보시는 것보다 네. 주식 투자가 뭔지를 제대로 좀 교육시켜 주는 게 필요하죠. 예를 들면 주식 투자라는 것이 이제 그 기업의 우량한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분석하거나 뭐 이렇게 시장을 보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내가 투자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습관을 들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다. 네네. 이 가수의 소속사가 어딘가. 그럼 그 소속사의 주식을 한번 보는 거죠. 그렇죠. 내가 라면을 먹었는데 라면이 맛있어요. 그럼 이 라면을 만든 회사가 어디지? 그 만든 회사에 투자 한번 해보는 것. 뭐 때로는 요즘 뭐 놀이공원 많이 가시고 여행도 많이 가시는데 그렇게 갔다 오시면서 그런 기업의 본사나 공장이 있는 곳을 한번 들러서 야 이게 네가 좋아하는 라면을 만드는 회사야. 이렇게 한번 해서 관심을 갖게 해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주식 투자의 기본이지 뭐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리서치의 시작. 그렇죠. 하고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근데 또 투자하다 보면은 분명히 손실을 볼 때가 옵니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됩니까? 수익을 보는 경험보다는 손실을 보는 경험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가 있는데 네. 이제 뭐 가스가 뜨겁잖아요. 가스레인지가.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야 저긴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네. 실제 만져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려주는 거죠.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뜨거운 거구나. 네. 그럼 배우면 그걸 접근하지 않는다거나 거기에 대한 관리 방법을 배우겠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0만 원, 100만 원 할 때 손실을 경험해 보면 이렇게 하면 손실이 발생하는구나라고 아는 게 중요하지. 그걸 모르고 컸다가 나중에 5천만 원, 1억을 가지고 난리거든요. 특히 손실을 보는 경우에도 손실의 원인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이에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죠. 네가 지금 뭐 한 5만 원 손실을 봤는데 왜 손실을 본 것 같니? 그걸 본인이 고민하면서 학습하게 해주는 것 이게 사실 아이들의 투자 교육의 기본이죠. 그렇죠. 또 그 주식 직접 투자보다 간접 투자, 뭐 펀드나 아니면 상장지수 펀드, ETF 같은 건 어떻게 보세요? 자녀들이 돈을 모으는 목적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그냥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공부보다는 목돈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안정적인 ETF나 펀드에 자동 이체를 통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돈에 대해 좀 관심 가지고 공부를 시키겠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ETF나 펀드는 이제 크게 지수라든가 어떤 산업에 투자하다 보니까 그런 개별 종목에 대한 학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어릴 적부터 배당주 투자 등을 비롯해서 현금 흐름의 중요성도 가르쳐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성년자가 어린이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면 증여세나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뭐 미성년자가 주식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본인이 일해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돈이기 때문에 이런 건 그렇죠. 반드시 증여 신고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뭐 아이가 현금을 갖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 다 뭐 밥 먹고 뭐 떡볶이 사 먹고 한다. 그런 돈은 증여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투자를 통해서 자산이 불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미리 원금을 신고하게 되면 거기서 수익은 전부 자녀의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건 신고 바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자녀 증여 신고에서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녀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그러니까 네. 내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입니다. 10년에 2천만 원까지 비과세. 네, 네, 징역공제가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주는 사람 기준이 아니고요. 그럼 할아버지가 2천만 원, 엄마가 2천만 원 이게 아니고 받는 사람 기준이라는 거. 총액으로. 그렇죠. 그리고 받은 자녀가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요즘엔 그것도 이제 국세청 사이트에서 너무나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상을 증여해주고 싶다? 뭐 당연히 그럼 세금 내고 증여해주면 그렇죠.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그때 증여 신고를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을 한번 받고 네. 증여를 받을 때마다 매달 10만 원씩 준다. 그럼 매달 신고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국세청 증여세 신고 사이트에 가시면 이럴 경우에 유기정기금 신고라고 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주겠다라고 금액을 신고하고 뭐 1년치, 10년치를 한 번에 할인해 가지고 금액을 기재해서 그래요? 하면 됩니다. 10년치 내가 매월 10만 원씩 줄 건데 그걸 미리 신고해 놓겠다. 네, 그리고 현재 가치를 할인해서 신고할 수 있으면 더 싸게. 유기 정기금 신고. 예. 오, 이것도 유용하네요. 그 사이트에서 그냥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하.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개미스쿨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시장은 이제 연휴 내내 휴장이기는 한데요. 일본 시장도 지금 개장을 하고 있고 해외 시장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죠. 특히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도 또 이번 주에 있고요. 중요한 경제 이슈들이 많습니다.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